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운산의 인문학 문영환입니다. 가을이 깊어 단풍이 발갛게 잘 들어서 서운산이 참 아름답습니다. 국내 정치가 혼미하지만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가 원래 행설수설하는 강의고 시험 치고 또 학점 받는 강의도 아니니까 그냥 이런 얘기도 있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농담 한마디 하면은 옛날 시골 할머니가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전설의 고향에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만 택시 기사가 예술의 전당에 내려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좀 틀리는 거 있더라도 여러분은 잘 들으시고 제가 전설의 고향 가자 하더라도 여러분은 예술의 전당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손자병국과 경영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은 용감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병법은 6천자의 짧은 글로 되는 병법서인데 1편 시계편에서 마지막 용감편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 용감편이 제일 마지막에 온 이유에 대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책을 사면은 처음에 이제 목차 보고 마지막에 이제 지은이 그걸 이렇게 해서 소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보고 뒤에 보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시계편과 용감편이 아주 중요하다 해서 용감편이 뒤에 있습니다. 용감편이 뭐 하는 것이냐? 간첩을 다루는 얘기예요. 간첩을 다루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정보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시계편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은 전쟁할 때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5가지를 도천지장법을 생각해서 이 전쟁은 명분이 있는 전쟁인가, 그리고 하늘의 뜻에 맞는가 이런 걸 생각해봐야 된다. 그러면 장소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잘 생각해보고 전쟁을 해라. 이런 게 이제 시계편이고 마지막 편에서는 간첩을 잘 활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감편을 보면 적을 먼저 알아라. 지피지기 상대를 알아야 상대를 알아야 또 전쟁을 하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기도 있고 지피지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일반 사람을 협력자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의 내부에 협력자를 만들어라. 적의 간첩을 역용하라. 이중간첩. 협력자는 살려서 써라. 방관은 반드시 후대해야 한다. 이중간첩은 반드시 보수를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첩 얘기하니까 기분 나쁘게 들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간첩 활동은 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도 간첩을 보내고 상대방도 간첩을 보내는 겁니다. 간첩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100만 대군이 간첩 하나 때문에 망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첩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느냐 보면은 5가지가 있습니다. 향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 이렇게 있는데 이 5가지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간첩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향간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 그 동네에 우리가 등산 가면은 그 동네에 가가지고 길을 물어보잖아요. 그걸 향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재미로 객지에 나가서 여행 다닐 때 정보를 얻으려면 어디를 가면 정보를 얻느냐,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도 얻지만은 중요한 팁은 식당에 가면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퍼스 가면은 알퍼스 한국 식당 가면은 어디 갈 수 있는가 잘 가르쳐줘요. 그게 향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꼭 간첩이라 얘기하기 힘들지만 정보를 그렇게 얻는 겁니다. 내가는 그 적진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 방간은 적의 간첩을 다시 역이용하는 것. 사간과 생간이 있는데 사간과 생간은 뭔가 하면 내가 간첩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첩본을 보내가지고 이만은 죽어도 좋다. 너는 가서 유언비어를 알파하고 너는 가서 죽어라. 이게 사간이에요. 생간은 정보를 탐지해서 살아서 돌아오라. 이게 생간입니다. 그래서 간첩의 종류가 5개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정보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거는 장래의 CEO가 되거나 이제 어떤 리더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사장이나 CEO가 가장 애타게 기다리는 게 뭔가 하면 정보예요, 정보. 그렇게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가, 그런 신제품을 개발됐는가, 특히 경쟁사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래서 경쟁사 그 입찰 가격을 알아내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좀 낮게 내면은 우리가 당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건 기본적인 정보고, 또 사장이 또 정보가 필요한 건 뭔가 하면은 중역들은 잘 알아요. 맨날 차 마시고 같이 하니까. 근데 과장급이라든가 밑에 사원들의 생활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도 사장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사 조직 내에서는 회사의 동향을 보고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둬야 됩니다. 둬야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사장한테 고자질한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사장은 회사 내부의 정보도 굉장히 목말라 한다. 또 그러고 회사 외부의 정보도 굉장히 목말라 한다. 사장 항상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서 출세하고 싶으면 사장한테 정보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장이 기특히 생각해서 승진을 빨리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내부자 이상한 게 좀 되는데, 하여튼 사장은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첩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다. 이건 위화도시킨 좋아요. 향간, 내간, 방간, 사간, 생간이 있다. 내가 이 사람을 니는 가서 죽으라 그러면서 내보는 간첩인가, 살아서 돌아오라 하는 간첩인가, 잘 구분해서 해야 된다. 반관계는 상대의 간첩을 내가 역용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런데 간첩을 활용할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지혜가 있는 자. 사람을 알아보는 뛰어난 지혜가 없으면 간첩을 활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 간첩한테 당합니다. 도로 당하기 때문에 간첩으로 보낼 수 있게 사람을 보는 눈이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간첩으로 보내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고 사람을 신복하게 하지 않으면, 간첩은 비밀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장수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임금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CEO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배반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첩을 활용하려면 그 사람이 인품이 높아야 된다. 사람을 보는 식견이 뛰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참고로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을 찾기보다도 그 말의 음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눈빛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말은 현혹돼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 말을 믿으면 실패를 본 수가 많습니다. 말보다도 그 말에서 나오는 음성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 눈빛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 말 내용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말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말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조국의 인물이 좋잖아요. 미남 보호 이런 것도 하대요. 미남 수호 이라는데 얼굴 보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사람 행동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제끼는데, 나이 60 다 돼가지고 머리카락이 제끼는 거, 이거 어른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사람을 딱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링컨이 말했네요.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표정에는 책임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간첩을 부를 수 있다. 간첩을 함부로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간첩의 행동은 미묘하고 미묘해서 정보 활동에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제일 잘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 유승룡이라는 유승룡. 임진왜란 때 유승룡이가 이순신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또 유승룡이가 권율 장군을 발탁했다는 거예요. 유승룡이가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뛰어났다. 그래서 이 조선을 위기에서 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시효 여러분 사람을 잘 보는 능력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도 남편을 잘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다. 사람을 볼 줄 알아야 간첩을 부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첩은 지피지기, 간첩을 쓰는 방법 5가지. 향간, 그 고장 사람을 활용한다. 여행 가서 한국의 식당을 잘 알아본다. 향간. 내가는 적의 관리를 매수한다. 방가는 적의 간첩을 역용한다. 사가는 연별을 퍼뜨려 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잡히면 넌 죽어 이런 게 사간. 생가는 너가 가서 적진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내한테 보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옆으로 잠깐 세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소미아라는 것이 이제 한국과 일본과 미국이 세 나라가 정보를 교환하자 하는데 한국이 빠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모아져야 이제 미국 입장에 봐서 얘들이 미사일을 쏠 거냐, 핵을 쏠 거냐 하는 걸 미리 알고 선제 타격이 가능한데 이 정보를 갖다가 잘라 나와 버리니까 미국이 괴롭다, 일본이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미리 모른다 정보전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소미아가 중요하다. 결국 정보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임진왜란 때도 정보전이 치열했습니다. 그때 첫 해에 이제 일본이 뭣도 모르고 공격을 해왔어요. 그 선봉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두 일본 장수가 가토 기요마사하고 또 한 사람은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두 장수인데 제가 이제 이름 긴 거 이런 거 잘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가토 고니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가토하고 고니시하고 이 두 장수가 여러 장수가 있지만 이 두 장수가 대표적으로 해서 이제 조선을 침략해 들어오는데 가토는 이제 무식하고 막 잔인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가토는. 고니시는 상인 집안 출신이고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고니시는 장계를 잘 써요. 그래서 정보전을 잘 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순신은 고니시를 훨씬 더 정오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에서 고니시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일본의 총탄에 맞아서 숨지게 되는데 이순신이 숨지게 되는데 고니시를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고니시가 어떻게 했냐? 이 양반이 이 장수가 첫째 1992년도에 이제 탁 쳐들어왔을 때 한산대첩 맞고 해서 이제 졌단 말이에요. 그래가 돌아가가지고 정유재란 하는데 그때 다시 재침을 하려고 오는데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딱 맞고 있으니까 이순신이 한산도에 있는 순간 일본 함대 300척, 500척, 한 1000척 되는 데가 대마다 출발을 못해요.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딱 목에다가 칼을 딱 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순신을 갖다가 없애야 되겠는데 도대체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고니시가 쓰는 게 뭐냐 하면은 무슨 방법을 썼냐 하면은 간첩을 쓰는데 내간, 적의 관리를 매수하는 거. 그래 우리나라 관리를 매수해가지고 이순신을 갖다가 투옥시키게 됩니다. 고니시 정보전입니다. 그 고니시 밑에 있는 연락책 이름이 야시로라고 있어요. 야시로. 대마도에 사는 사람인데 한국말도 잘하고 일본말도 잘해요. 그래가 우리가 옛날에 야시로질 한다. 야로 부린다 할 때 이 말이 야시로에서 나온 거예요. 야시로가 요거 이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권율한테 전달해 주고,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면은, 내가 2월 15일 날,
부산으로 쳐들어올 테니까 선조한테 일러 바치라 이렇게 비밀 정보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사간에도 해당돼요. 들키면 죽어요. 그래 선조한테 보고를 해요. 선조한테 보고를 하니까 2월 15일에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선조가 놀래가지고 야 이순신은 함대를 끌고 가서 2월 15일 날 부산 앞바다를 막아라. 이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간첩에 한 짓이다. 그리고 싸울 장소는 내가 선택하고 싸울 때도 내가 선택하는데 적이 알려준 정보에 의해서 적이 나오라 하는 시간에 적이 나오라 하는 장소로 못 나간다. 이렇게 해서 왕명을 거역한 거예요. 왕명을 거역해서 토옥되는 겁니다. 우리 선자 믿고 봤지만은 거기 전장에 나가 있는 장수는 왕명을 거역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순신은 왕명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그 조정에 있는 사람, 선조 뭐 이렇게 임금 이렇게 해서 이순신을 붙잡아가요. 토옥됩니다. 그렇게 나니 권인씨가 박수를 치는 거 아닙니까? 드디어 이순신을 갖다가 한산도에서 뺐다. 뭐로? 정보전으로 야시로를 시켜가지고 선조한테 정보를 왜 주는 거예요? 2월 15일 날 내가 부산에서 배 타고 넘어간다고 정보를 줬는데 이순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권인 씨가 2월 15일 날 한 100척을 보내요, 정말로. 그래 다음에 또 보고를 해요. 그거 봐라. 내가 2월 15일 날 일본 놈 왜군이 100척이 부산 앞바다를 건너온다고 얘기했는데 날짜를 알려주는데 이순신이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월 25일 날 또 100척이 온다. 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권유를 통해서, 권인 씨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선조한테 정해줘요. 그래 선조가 또 화가 난 거예요. 요번엔 금마 말을 믿더라. 권인 씨 말을 믿더라. 그래가 또 나가라 하니까 이순신이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가 점점 열이 나는 거예요. 또 3월 15일 날 또 100척이 또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권인 씨가 그거 봐라. 내가 돌아온다고 했잖아.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선조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순신을 가다 잡게 되는데 이 간첩작전입니다. 간첩작전. 그래가 의역계 선조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조선의 장수는 권인 씨보다 못하다. 권인 씨만큼 우리를 도우는 장수가 없다. 이런 막말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여튼 이 간첩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간첩 활동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좀 세면은 아까 사장은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을 하고 있다. 사내의 정보와 또 사회의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고 있다. 왜냐하면 사장 CEO라는 것은 고독한 업무입니다. 고독한 직책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 끌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옛날에 뭐 십상시 내시들한테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은 딱 혼자 그 줏대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는 정확한 정보를 사장은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장 밑에 있는 사람 같으면 사장한테 온타임으로 적시적소에 그때그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임원으로서 보아로서 사장을 보필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얘기고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서 그런 거고 또 다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이순신 얘기를 좀 드리면 이순신이 쓴 시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의 행차는 서쪽으로 멀어지고 황태자는 북쪽 땅에서 위태로우니 외로운 신하는 나라를 걱정하고 장수는 공을 세울 때이로이다. 바다의 맹산이 물고기와 용도 감동하고 태산의 맹산인 초목도 알아주는구나. 원수인 동쪽 오랑캐 모조리 멸할 수 있다면 나 비록 죽음도 사양치 않겠노라. 이순신이 이제 1595년도에 쓴 시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3년 후에 지은 시입니다. 마지막에 나 비록 죽음도 사양치 않겠노라.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필생적사각오로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이 참 시를 잘 씁니다.
임금의 행차는 서쪽으로 벌어지고 임금이 저 어주 그렇게 압록강 쪽으로 가고 황태자는 누굽니까? 황태자가 누굽니까? 광해군. 광해군이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조입니다, 분조. 그래, 그 임금은 국가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는 선조는 서쪽으로 가고, 광해군은 북쪽으로 가서 내가 죽으면 네가 대신 임금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광해군이 이제 가는데 황태자는 두만강 쪽으로 가다가 갓도한테 사로잡히게 돼요. 광해군은 안 잡히지만 그런 시절입니다. 바다의 맹산이 물고기와 용도 감동하고 태산의 맹산이 초록도 알아주는구나. 참 이런 시를 쓰면서 나 비록 죽음도 상치 않겠노라 이렇게 해서 이순신이 시를 쓰는 참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이런 시를 썼다. 우리가 손자의 명법을 하면 이순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는 강의는 용감편 간첩 얘기가 있잖아요. 간첩 얘기인데 또 다른 얘기를 좀 세면은 임진왜란 때 워낙 간첩 행동들이 많아가지고 참 간첩이 거의 전쟁 내내 간첩 활동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 징비력에 보면 말이죠. 일본 간첩들이 이거 소를 몰고 가는데 행세가 수상해서 그놈을 잡아가 문출하니까 일본 간첩이 그 평양에 50명 있었다 해서 얘는 모두를 잡았다 하는데 그게 이론대로 하면 향도거든요, 향도. 그게 그래가 이제 조선의 군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보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반대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한산 대첩이 일어나기 전인데, 한산 대첩이 일어날 때 이순신이 이제 여수에 있으면서 전라자수영 경상우수영 합쳐가 배를 다 모아야 되니까 모았더니 55척이 모였어요. 그래가 했는데 일본 배를 갖다가 잡아야 되는데 일본 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7월 7일 날 목동 김춘선이 쫓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일본 놈 배가 요금 배가 몇 척입니까? 73척이 돌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동 김춘선이가 이순신한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 목동은 이 간첩도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을에 사는 농부예요, 농부. 지금 목동 김춘선이가 이상하지만 이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저 일본 배가 왔습니다. 이렇게 조선의 백성이 보고를 한 거예요. 조선의 백성이 보고를 하니까 이순신이 이걸 알아듣고는 한산대첩을 이제 한산도에서 집계를 하는데 견내랑에서 집계를 해요. 자, 근데 이 대목에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순신이 그 농부 김천손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막 뛰어와서 일본 놈들이 지금 내리면 쳐들어옵니다 이러니까 그 장수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네가 민심을 흐린다 해서 일본 놈이 보이지도 않는데 일본 놈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해가 민심을 흐린다 그래갖고 그 농부를 죽여버렸어요. 그래 방배도 안 하다가 그 다음날 이렇게 일본이 왔거든요. 그 이순신은 농부가 쫓아와서 와키자키 함대가 73대가 배에 모였다 보고를 하니까 보통 장수 같으면 네가 민심을 교란시키느냐 하면서 목을 베는데 이순신은 딱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그러면 준비해 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순신은 정보 활동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예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한 일례고 그래서 이제 이순신 함대가 이제 견내랑으로 싹 들어가는 거죠. 있는 줄 알고는 들어가는데 견내랑에 들어가 보니까 견내랑이 너무 좁아요. 좁아서 우리 판옥선거지 큰 배가 55척이 그것을 하객진을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인해가 나와서 한산도 앞바다에서 진을 펼치면서 하객진으로 잡는 거거든요. 잡는 그 전쟁인데 김전선의 정보가 아주 중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와키자키가 여기서 이제 살아간 것 같아요. 살아가지고 이제 무인도 내려가지고 미역만 뜯어 먹었어요. 그 분노를 못 이기가. 그래가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그날 지는 날이 아마 7월 한 15일쯤 될 것 같은데 보통 보름 때 전쟁을 많이 치니까 자기 손자들한테 그날만 되면 미역을 뜯어먹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가 왁기자기 동생이 명랑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형의 복수를 갚으러 오다가. 그래 왁기자기가 그것을 죽는가 이래야 되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들고 싶은 이야기는 농부 김천손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정보를 이런 이야기고. 또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명랑대첩 잘 아시죠? 기적의 명랑대첩. 이건 불가사의한 일인데 귀생어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란이라는 비도 있는 거예요. 귀생어란에 대해서는 정사나 야사냐 하는 얘기인데 실제 될 확률이 많아요. 난중일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김해 김씨가 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전후 사정을 좀 들어보면 맹랑대첩이 한 9월 15일쯤 일어나는데 한 9월 한 10일경 돼서 막 농부 하나가 헐레벌떡 막 뛰어왔어요. 이순신한테 여수 거기에다가 막 뛰어왔어요. 막 뛰어와가지고 막 오는데 뭐있긴 행사가 뭐있긴 막 집순도 다 벗겨지고 뭐 무릎도 다 까지고 밥도 못 먹었고 막 이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 와봐라 뭐 할 말이 있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저 일본 놈들이 저 어란폰가 어딘가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아마 외놈 배가 한 500척이 되는데 9월 15일 날 쳐들어온대요 이러는 거야. 그 이순신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순신이 이제 밥상을 차려가지고 한테 밥상을 차려줘요. 일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 막 뛰어온 농부가 농부인지 저기 하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척 굶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줬는데 그런데 도대체 네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냐 이래 얘기하니까 김해 김씨라는 여자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봐라 했더니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가 이 말을 이순신한테 꼭 전해주라. 어떤 여자가 이 말을 꼭 전해주라 하면 이러니까 그 농부가 그 여자 말을 듣고 2박 3일 잠도 안 자고 도망쳐서 와가지고 이순신한테 이제 고해 바친 거예요. 그래 그 여자가 누구냐면 어란기생이라는 거예요. 어란기생이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명랑을 소설을 써야 되겠다 해서 대충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봤는데 이제 기생어란이가 그래 김해 김씨겠죠. 김어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어란 지역에 있는 여자니까 어란포의 여자가 어란인 것 같아요. 김해 김씨 여자인데 기생인지 양밥집 교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걔네들은 잡아다 갖고 술 따르게 하니까 술을 따르게 하는데 그런 술을 이제 따라주고 막 하는데 저것끼리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일주일 후에 명랑으로 올달목을 찾아갈 거야. 막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포로가 있던가. 조선군 포로가 있었어요. 포로가 있어가지고, 옆에 있었는데, 밥도 못 먹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김혜김씨 어란이가 일본 장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설을 쓰면은, 야, 우리는 술 먹고 노는데, 조선 병사 말이지, 포로가 너무 굶주려 가니까, 일본군 당신네들 참 대장부인데 저 술 한 잔은 좀 주게 해달라 이러니까 어란이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일본 장수가 또 여자 앞에서 또 한번 기분 한번 낸 거죠. 그래 너 소문 못 들어주겠어. 니도 술도 잘 따라오는데 해서 그 어란이 네가 좀 술 한 잔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란이가 그 포로병사한테 가서 술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밥을 주고 술을 따라주면서 규성말로 야 저놈들이 9월 15일 날 울돌목으로 쳐들어갈 거래 이 이야기를 이순신한테 꼭 전해주라 이랬다고 저는 상상이 돼요. 그래갖고 그 포로를 풀어주고 이 포로가 밤낮을 도망쳐 나와가지고 2박 3일로 도망쳐 나와갖고 이순신한테 온 거예요. 이순신한테 와가지고 야, 왁기자기, 쟤들이 지금 말로는 일본 배가 500척이라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500척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니까 이순신이 그 말을 듣고
이게 신뢰성이 있다 해서 그 포진을 옮겨요. 100파진에서 본진을 옮기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어부들이나 농민들은 산으로 다 보내요. 산으로 다 보내고 이제 내일 이틀 후에 이제 전쟁을 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준 사람이 누구냐? 어란이에요. 어란. 기생 어란 얘기, 어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 어란에 대한 저 묘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랑대첩의 그 승리의 공은 기생 어란에 있다고 하는 건 누가 하는 얘기냐? 일본 애들이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해요. 일본 애들이. 일본 애들은 명랑대첩의 숨은 이야기에서 기생 어란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본 놈의 교활한 술책이 있는 거예요. 이순신의 훌륭한 전법으로 이긴 게 아니고 기생의 정보에서 이겼다라고 명랑대첩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기생어란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애들은 기생어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기생어란 이야기를 많이 안 하죠. 그렇지만 그 김희 김씨 기생인지 아닌지 몰라요. 김희 김씨 그 여자가 굉장히 훌륭한 여자였다. 그러고 또 그걸 믿고 2박 3일로 또 뛰어온 그 농부 포로병 이 사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순신이라 하면은 할 수 있겠다. 이순신한테 가면 된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시연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굳이 시키지 않으라도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CEO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보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날짜를 9월 15일로 알고는 이순신이 그날부터 농부와 어부를 산으로 배치시키고 또 전선을 또 이렇게 구축하고 어선들을 차출해서 일자진 뒤에다가 나열시키고 하는 본격적인 그 전투태세에 임박하는 이런 이야기를 김해 김씨 어란한테서 들었다. 정보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용감편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 하여튼 정보전은 너무 중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전의 대가, 일본 놈의 정보전의 대가 누구냐? 고니시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순신은 고니시를 너무 싫어했을 것 같아요. 얘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자기를 옥에 가둔 사람. 반드시 고니시를 죽여야 돼요. 고니시가 살아있는 한 한국은 안전하지 뭐하다. 이래가지고 너랑 해전에서 고니시를 잡아라. 이래 되니까 일본 전군이 고니시를 구출하기 위해 가지고 300척 500척이 노랑 전투로 몰려오게 됩니다. 고니시 그 한 놈을 살리려고. 그런데 고니시 결국 그 일본 돌아가서 죽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정보전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얘기고 세계 지도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한국은 참여 아시아의 한 쩌면한 나라 한반도 대관 출입국고 세계 정세를 보십시오. 옆에는 중국, 이 까르페 같은 중국, 요즘 홍콩 시위 많이 나죠. 러시아, 일본요 또 제국주의. 이러니까 고립돼 있잖아요. 이 세계 고립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친해야 된다. 지금 말이죠. 중국을 왜 경계하느냐. 얘네들 말이요. 한국 그 침입하는 거 제 생각에 간단해요. 중국 인구가 지금 13억입니까? 13억입니까? 1억 명만 한국에 다 풀어놔버려요. 그래가 살면 중국 나라 돼버리는 거예요. 1억 명이 뭡니까? 한 500만 명만 한국에다가 이주시켜놨구만 한국, 중국 돼버려요. 요즘 홍콩 시위대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나가 데모하잖아요. 지금 중국 사람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야금야금 들어가고 중국 사람이 한 500만, 1000만만 되면 또 투표권도 생겨요. 그래가 중국 대푸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인해 전술. 그 깡패 같은 나라. 그래가 야금야금 소수민족들을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리고 홍콩을 왜 저렇게 중국이 반대하느냐. 얘네들은 한 무너지면 홍콩에서 물러나면은 중국이 4분 5일 돼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중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중국 3분법
천하 삼법을 해서 중국을 세 쪽으로 나눠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놈들이 깡패짓을 못하는 거지. 삼국지대 위초고처럼 중국을 세 동으로 나눠봐야 돼요. 근데 미국은 또 뭐냐? 이 중국이 미국하고 소위 맞닥뜨락하거든요. 중국이 미국한테 G2라서 뭐 대들거든요. 미국이 딱 벗기네. 야, 너거는, 중국 너거는 공산주의고 기독교도 안 믿고 자유경제도 아닌데, 우리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인데, 이 세계의 질서를 갖다가 우리가 세계의 질서와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너거가, 깡패 너거가 튀어나오니까 못 견디겠다 하는 게 미국 입장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한국은 들어가 있고, 그런데 70년 동안에 경제 기적을 일으킨 나라, 증명된 나라잖아요. 북한은 거의 망한 나라, 오직 핵만 가지고 있는 나라. 또 핵 이야기를 하면 복잡해집니다. 핵이라는 거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지만 엄청난 무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게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애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적 관점에서 한국을 보시고, 이 세계 지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성공한 나라가 어디 있냐. 그걸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고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고, 인권이 있고, 이러면 뭐, 북한하고 협상을 하는 거지만, 맨날 그렇게 퍼져도, 미사일이나 싸우고, 삶은 소대가리를 하고, 이 세습제도 가지고 있고, 이거 정말 조폭 같은 나라, 개상망측한 나라,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그런 나라라고 하고 대화 상대에 앉아서 통일을 논한다. 일단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하고. 그러니까 공고히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만이라도 완전히 자유민주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 이제 통일을 논하든지 해야지. 지금이 우리나라 자유국익이 말이지, 그냥 어설프게 북한 따라가자 하면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자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내용 메시지는 우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이다.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망하지 않고 잘 살고 있다. 그러고 경제의 기적을 이루었다. 그리고 인간성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다. 인간성은. 여러분 세계 어딜 가봐요. 대한민국처럼 인간성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가면 편안해요. 그런데 외국인 일본 가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걔들은 뭐 조금만 부닥칠까봐 하얗게 샀는데 전부 가짜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 일본에 가면 잘 웃지를 않아요.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데 외국 사람이 한국 가면은 저 나라처럼 움직여요. 너무 편하거든. 한국 사람은 원래 세계주의예요. 흑인이든 백이든 몽고인이든 티베트이든 러시아든 술 한잔 주고 담배 피우고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요. 일본에 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중국 가면은 떠들면 맞아 죽어요. 그 애들한테. 깡패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한국이 인간성이 제일 좋다. 나중에 전 세계의 인류는 한국의 인간성을 배워야 된다. 이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를 지키겠다 하는 게 제 유튜브의 목적입니다. 저는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과 인간성을 회복하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험도 못한 나라, 이게 무슨 나라인지 확실히 말하지 않아요.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쪽 진영 사람들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 성평등 카는데 알고 보면 동성애고, 인권 카는데 보면은 이상한 인권, 보편적 인권이 아니고, 인권이 누구냐? 조국의 인권, 이것만 인권이고, 그런 겁니다. 무슨 인권, 주로 유혹하는 단어들이 보면은 인권, 환경단체. 저는 환경단체가 정말 환경 보호하는 단체인 줄 알았어요. 말은 환경을 앞세워서 사회주의 하는 애들이에요. 인권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사상을 얘기하면 복잡해지지만은 하여튼 이 세계를 명확히 한다. 그러고 저쪽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숨기고 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포장해서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대명법을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는데, 한 번 더 요약하는 시간을 한 번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시계편, 작전편, 모공편, 균형편, 병섭편, 허실편, 군쟁편, 구변편, 행군편, 지형편, 구지편, 하공편, 요강편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왜 이거 선대명법을 들고 나왔냐면은 대충 우리가 뭐 전쟁하자 해서 일시적 기분에 의해서 일시적 분노에 의해서 그래야 할 게 아니고 딱 그 몇 년간을 준비를 해서 전쟁을 하려면 지금 현대전 같으면 한 5년 정도는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정보전, 뭐 비행기라든지 뭐 군사라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무턱대 놓고 전쟁해서 절대 안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창업을 하려면 10년간 그 바닥에서 일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작업을 해서 창업하자 이러면 실패 확률이 많습니다. 행소수설한 게 있지만은 여러분들 좀 상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